이제 그 45쪽 그 부동산 시장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론은 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웠는데 그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이 딱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봐봐요. 그 관련된 게 너무 많아. 이게 일단은 막 주택을 구입하러 간다. 그럼 그 상품 그 주택도 아주 그 우리가 관심이 대상인데 변화가 좀 심하고요. 이게 시간 어렵 따라 입주자가 막 바뀌고 그래요. 그걸 여과 과정이라고 또 배워야 돼요. 그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지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용도에 따라 뭔가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입지라 그래요. 자리를 점하고 있다. 점하고 있는 장소. 그래서 주상공뿐만 아니라 농업 입지 막 이런 이론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막 정보가 막 뜹니다. 아, 주변이 개발된다네. 그럼 부동산 가치가 막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 토지가 내게 아니야. 난 저걸 쓰고 싶어. 방법은 두 가지. 돈 주고 사거나 빌리거나. 사면 지가, 빌리면 지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좀 하지 말지.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하늘에 이렇게 딱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뭐 상가 짓고 공장 짓고 주택 사가지고 입주해서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도시 공간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시장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론이 가장 복잡해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범주가. 사실 시장론이 가장 그 많은 양 감정평가론하고 뭐 사실은 그 내용을 좀 펼쳐보면 비슷할 정도로 양이 좀 많은 파트인데 뭐 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 학교론에 정립된 내용이에요. 자, 시장론을 공부할 때 생각을 할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게 시장이냐 이면 시장 그러면 어떤 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팔고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판다는 게 일반 동산하고 달라요. 물건을 지고 막 집에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익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학자들은 일반 시장의 정의하고 좀 다르게 좀 독특한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출제된 바도 사실 없습니다만 앞으로 뭐 출제를 한다면 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그러면 제한할 수 없어요. 거래되는 추상적 조직이나 기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금 저 추상적이라고 말을 썼는데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시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 이런 시장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구체적 시장이라 불러요. 동종 유사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장소가 있는 구체적 시장.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거 구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가씨가 이분에게 뭘 팔았어. 그럼 여기도 시장 돼버려 그냥. 꼭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거래만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45페이지 상단을 보면 시장의 개념 나와 있죠? 그렇게 좀 정리해놨고 문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바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 봐요. 자, 제일 밑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개념 있죠? 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되는 또는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조직이나 기구. 여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의 표현이고 부동산 학자들은 또 강조하고 싶어 해요. 뭔가 나는 독특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양가리 2번 읽어볼게요. 요건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내 서적들은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양가리 2번 제가 읽어볼게요. 양, 질, 위치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려는 지리적 거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오픈을 하게 됐죠, 되게.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돼요? 양질, 위치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가격이 비슷해지려는 것들이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하는 학자들이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단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첫 번째 부동산이라의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요게 출제됐던 거예요. 10일에 그렇게 출제됐어요. 자, 부동산을 들어서 추상적 시장은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지하처럼 진일해서 판매하는 장소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안정규 교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응? 야, 너가 이번에 22번지 토지 샀다면서. 샀는데요. 거기 가봐. 그 22번지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그 토지가 진열되어 있었다니까. 23번이 그 옆에 진열되어 있잖아. 아, 참 답답하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구체적 시장이라고 불렀다. 이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추상적 시장이지 구체적 시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럼 틀려요? 그럼 이건 괜찮아. 부동산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은 존재한다? 오! 그건 틀린 거 아니지. 그죠? 그리고 그게 1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구체 시장을 출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부동산 시장인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파트 그렇게 존재하기까지 한 가지 원인이 있었을까요? 무수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석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있죠? 코로나19. 그 진단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그냥 모든 균에 반응해. 무종균에도 반응해. 무슨 균에도 반응해.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딱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를 딱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델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 모델이 뭐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봐요. 그래서 그 시장 형태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 코로나19 진단 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수요 공급비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수요 공급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떻게 강의했나요? 이렇게 했지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그렇지 않은 분석을 못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품은 동질적 상품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고백한데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모델로 했어요. 사실은 이제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된 게 완전 경쟁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현실 존재하기 힘들어요. 특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구성원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하는, 어떤 한 바이러스만 반응하는 뭐 이런 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수한에 가깝습니다. 아주 많은, 여기서 다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급자, 수요자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를 파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고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야.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봐요. 내가 마스크 좀 더 산다 해서 가격이 비싸질까요? 지금 느낌 왔어요? 이제 그렇게 가정합니다. 개별 수요 공급자가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 두 번째, 동질적 상품을 가정합니다. 동질 상품.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힘들어. 왜냐고요? 지금 우리 수요 공급비로 한번 봐봐요. 이 큐 봐요, 큐. 이 큐가 아파트 제곱미터 가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강남하고 해남 땅끝마을하고 제곱미터 가격이 같아요? 그럼 이 높이가 다른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오면 동질적 상품으로 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질 상품. 와, 3, 4, 5에 또 듣지 않았던 또 새로운 느낌이 들죠? 그럼 똑같으면 어떡해요? 점점 심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는 진입과 퇴거의 자유. 진입과 퇴거의 자유. 누구나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없어. 진입 장벽이 있게 되면 어때요? 독점, 과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완전 정보입니다. 완전 정보, 완전 예견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예견.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좀 필요해. 나머지 여러분하고 별로 이제 직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정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옆에 마스크 1,000원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1,200원 팔아봐야 소용없어. 안 팔려. 다 알아, 다. 물건도 똑같은데. 그러면 동일한 물건은 동일 가격 기억나세요? 그게 뭐든가요? 일물일가 법칙.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일물은 동일 물건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뭐 동일 가격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 가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price takers라고 합니다. 가격 수용자, 수능자. 양만 조절할 수 있어. 양만. quantity adjusters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물건을 그대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일몰일가 법칙이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야. 이것은 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현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이죠? 불안정 경쟁을 바로 분석을 못해. 그래서 불안정 시장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론들을 다루긴 하는데 뭐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고 그래요. 요거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독점은 홀로 독자, 적을 꽈자, 다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 시장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해당돼요. 때에 따라서 독점을 말하기도 하고 독점적 경쟁을 말하기도 하고 사실 과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은 이런 것들은 일물일가가 되기 좀 어렵다. 그렇죠? 일물일가가 되기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 이게 우리 개별성을 들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물건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지가 않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론, 이것은 경제학에서 다룹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 조금만 해도 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이론들은 뭐 난 진짜 저거 공부하고 싶다. 교보문고 가시면 돼요. 가보면 무슨 그 이코노믹스 막 이렇게 적혀 있거나 무슨 경제학 막 있을 겁니다. 그 사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론은 기본적으로 별말이 없나 완전 경쟁 시장 기본 모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45페이지 보니까 불안정 경제 시장, 독점 과정, 동적 계장 이거 다 완전 시장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본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마지막 부동산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가 법칙이 성립하기 어렵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더 필요 없다.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좀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46페이지 보시니까 지금 큰 볼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유형이 나와 있나요? 자, 용도에 따른 부동산 유형은 뭐 썩 중요하지 않고요. 양가리 2번 시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유형 저를 볼까요? 책 보지 말고 우리 공부를 제대로 했나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자, 도도한 그냥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럼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초과 수요 맞나요? 초과 수요죠. 매수자가 많으니까. 맞습니까? 거기서 그냥 쓰구리 가격 하락하고 있죠.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초과 공급 맞나요? 네. 자, 들어가 봐요. 동그라미 1번 매도자 시장 도도한 그녀.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 적죠? 그래서 초과 수익 시장이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로 나타난다. 매수 시장 유형은 뭐예요? 매도자가 많고 초과 공급 시장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다 존재할 수도 있다. 다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도자 시장 유형이 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수자 유형이 좀 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꼭 경기 변동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시장을 나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보시면 시장 범위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어요. 1번 개별, 2번 부분, 3번 전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2번 부분 토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가 서브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서브가 아래 그런 뜻이에요. 아래. 하위, 아래. 여러분 서브머린 그러면 잠수함. 서브 노트는 뭔데요? 기본서 아래. 기본서 아래. 여러분이 좀 요약하면 서브 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토지 시장과 개별 토지 시장 중간 범위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 시장의 구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1, 2, 3, 4를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게 인종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자, 1번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지역별 부분 시장, 특히 무슨 시장이라고도 한다? 국지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을 이야기할 때 이 국지란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참 좋아하고요. 출시자들이.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우리 탄력성 할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상품의 동질성이 커지며 부담수의 가격타성은 크게 관찰된다. 표정 봐봐. 당신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하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지 불러드립니다. 응? 참나. 거기다 32페이지 적어봐요. 32페이지 적고 갑니다. 32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32페이지 하단을 보면 동관의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조건이 불비라 가정할 때 부동산 수의 가격 탄성 부동산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상품의 동질성이 커지고 마치 대체재가 많아진 것 같아서 보다 탄력적으로 관찰된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했던 거예요. 이것도 했었죠.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쌀 이야기도 했고, 경기미, 간척지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강남의 아파트, 예? 해남 땅끝마을의 아파트, 기억나세요? 그럼 이 지역별로 쪼개봐요. 강남 아파트 시장으로 가봐요, 이제. 동질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 강남에도 뭐 어디, 무슨 구로 갔어요. 강남구로 가가지고 아파트 한 집 들어갑니다. 같은 동, 같은 층수, 같은 평수. 동질성 커지죠? 마치 대체재가 많은 것처럼 관찰된다니까. 어떤 대체재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범주를 다루냐에 따라서 범위를 다루는데 탄력성이 달라진다니까. 아니, 우리 아가씨 때 여기서 신랑감 찾아라 이런 표현보다 나가서 찾아 그러면 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다시 되도록 할까요? 그래서 46페이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오른쪽에 부동시장의 특성 및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성. 자 거기 보면요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맞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이상적 시장인데요. 거기 보니까 제가 까맣게 해놓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완전 정보를 가정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딱 대비해서 이제 오른쪽 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존재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수라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래요. 중개사무소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수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거래되는 볼펜 판매량만큼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의 동질성이 없다. 개별성. 동일한 물건은 지구상에 없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 이게. 그 다음에 3번 국지시장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필요한 사람이 전주 와요 안 와요? 해남 땅끝마을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진다니까. 그 다음에 4번 거래 비공개성. 거래 비공개성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래 내용이 공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개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공개성은 공개가 되더라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옆에 적어놨어. 정보 유통이 뭐? 불안전성. 정보 유통 불가능성이 아니라니까. 유통이 되긴 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오해 소지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동그라미 5번 매도자 시장도 있고 매수자 시장도 존재했었죠. 예, 상품의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쉽지가 않아. 이게 7번 시장의 비조직성. 강남 토지 해남 땅끝마을 대리점 이런 거 없다니까. 그 다음에 8번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급이 무슨 뜻이죠? 수요와 공급 줄임말이에요. 더 늘리면 수요랑 공급량을 말해요.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요랑 공급량 상황이 어떻게 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수급은 수요와 공급량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수요와 공급량 부동산은 양변을 많이 잘 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비탄력적으로 배웠잖아요. 곤란성. 9번 매매의 장기성. 팔려고 내놓으면 쉽게 팔려요? 잘 안 팔립니다. 그다음에 융자 저당대부 등에 관심이 있고요. 많은 법적 규제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그 중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의 비공개성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나 적어볼까요? 거래의 비공개성.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비공개성을 정보 유통의 불안전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거래의 은밀성 이렇게 거래의 은밀성 참나 별표를 다 씁니다.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진대. 조금 이상하잖아. 어? 좀 왠지 좀 찝찝한 그런 표현이잖아. 이런 표현 좋지. 이거 뭐야? 그냥. 실제 한번 사용한 적 있어요. 은밀성. 뭐 은밀해? 뭐 죄 지었어? 응?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고. 자, 부동산 시장의 이제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여러분, 그게 부동산이든 일반 재화든 기본적으로 시장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파는 사람이 있겠죠. 매도자 있고요. 사는 사람이 있겠죠. 매수자 있고요. 비슷해요. 교환이 일어나겠네요. 시장이니까 교환 기능이 있죠. 하나 물어봅시다. 부동산은 매차원 공간? 그렇죠.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3차원 공간 또는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진 거지. 공간 및 자원 배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죠. 응? 민법에 채권 채무관계 할 때, 그래서 이건 대금을 치러야 합니다. 채무관계야. 그리고 가격이 창조된다. 가격이 창조 파괴되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질과 양의 조절이 일어납니다. 질과 양의 조절. 왜 그럴까요? 잘 봐요.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자가 물건을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양이 조절이 돼요. 그다음 매수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팔려요, 안 팔려요? 그렇죠. 요즘 아파트를 분양인데 봤더니 70년대 주공 아파트 디자인이야. 내부 구조가.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아파트 보면 좀 이상한 뭐 가름막도 있고 이상한 막 구조가 그래요. 어? 그래서 뭐 그런 거 우리 매수자. 자, 그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을 합니다. 정보 제공 기능을 해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시장은 거래 정보 등이 제공돼요. 생각해봐요. 우리 사고 팔고 하게 되면 매도자가 가격 알고 있고 매수자가 알고 있고 중개사무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제공 기능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게 특징이야. 이게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특성으로 본다. 어? 기능은 정보 제공 기능 하는데 거래 비공개성 특성.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기존에 살던 분이 물어보죠. 얼마에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말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좀 줬어요, 그러지. 아, 그러면 저 사모님 얼마 주셨는데요? 저도 좀 줬어요.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 다시 여기 헷갈립니다. 정보 제공 그럼 기능이고요. 거래 비공개성 그럼 특성이에요. 들어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설 기능을 하죠. 맞죠? 근데 변비 걸렸다 그 말이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자, 아니 된다고? 아, 이거 깜짝이야. 어? 변비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손 들 뻔했어요? 자, 변비 걸리신 분은 아예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죠. 아예 못 보면 죽지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적 부지 경쟁 기능. 계속적 부지 경쟁. 부지는 계속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저기 봐요. 남의 토지가 영원히 그 사람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게 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기도 하죠. 근데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인간 사회에. 품절남, 품절녀. 아, 결혼한 사람들은 품절남, 품절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품절된 남자를 갖다가 노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가격 창조 기능 있죠?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창조. 그래서 이 가격 창조 기능은 로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로스. 이름 안 적겠습니다. 그림을 잘 봐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수요 곡선, 공 곡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행축을 봐요, 이게 뭔가. 시간이야, 시간. 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수요 곡선, 공 곡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할 차례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라고 그랬죠? 자, 공급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할 때 가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집을 바꾸자는 가격을 나타냈겠죠? 완전 경쟁시장은 물론 기본틀로 합니다. 집을 바꾸자는 최소 가격을 나타냈을까요? 최대 가격을 나타냈을까요?
최소 가격입니다. 최대 가격이 백지수배야. 시장은 절대 공짜는 다루지 않는다. 공짜는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아. 그건 시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는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죠.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일까요? 최대 가격일까요? 최대 가격. 최대치라는 것은 이상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자기 아파트 팔면서까지 마스크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 지금 이것은 수요 공급선은 아니지만 표시하는 이 가격은 수요 공급이랑 비슷해요. 잘 봅니다. 매도인은 자기가 내놓은 매물을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매도인의 제한 가격. 매도인의 제한 가격은 최소 가격이다, 최대 가격이다. 아니 똑같은 걸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하냐. 매도인은 공급자 아닙니까? 집을 바꾸자 는 무슨 가격? 최소 가격은 점점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지금 여기까지 해야 돼. 응? 그 다음 매수인은 어때요? 싸게 사고 싶지. 나 이상 줄 수 없어. 막 우기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매수인의 제한 가격. 이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 최대 가격, 지불하고 전에 최대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왼쪽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봐봐요.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 것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12억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8억에 팔아라 그러면 좋아해? 그죠? 둘이 딱 만났어. 그럼 요게 영어로 most probable selling price야. 미안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가격이 됩니다. 채비 매매 가능 가격.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전에 4월 달에 시장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강의 들으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시는 별 차이가 없어. 시장 가치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근데 저 봐요. 이 오른쪽에서는 또 성립이 안 돼요. 시세가 10억인 것을 안 팔린다고 100만 원 팔 수는 없어요. 시세가 10억인 걸 구할 수 없다 해서 100억 주고 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자,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또는 모두 다 거래에 따라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지금 여기 10억이고요. 지금 여기는 12억. 여기는 8억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매도인은 매수자를 찾았으나 시간이 그렇게 흘러면서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8억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수인은 지금 물건이 필요한데 못 찾아서 아이고 이제 10억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10억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그럼 둘 다 좋아한다는 거지. 여기에 따른 거래이 있나요? 둘 다 좋아해. 그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역할도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를 할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거래에 따른 어떤 이익이 있다고 느끼기만 한다면 중개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거래에 따른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 왠지 보수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깎자 그러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중개 보수도 최대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가격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퍼센트를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년 이하의 징역 이것보다 10년 이상의 징역 어때요? 에?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중개업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양쪽에 중개보수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양쪽에 받는 걸 전문용어로 양타라 그럽니다. 양타. 자 거기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매도인의 주관적 제약가격이 최소 가격이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짐.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매수인 지불하는 주관적 제약가격 최대 가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높아짐.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 불안해져 이제. 그림만 기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을 못 보는데. 그럼 어디서 시험이 출제됐었냐면 제일 밑에 시옷 있죠? 여기 출제됐던 거예요 이게. 30여 년 만에 처음 나왔어. 이제 나온다면 기억 니은 나와. 알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적을 거란 말이에요. 뻔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옷 감정평가서는 보이지 않는 시장가치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점 이걸 접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 안 그려줬습니다. 접점 그럼 의사가 일치하는 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교차점이라 해야 돼, 그때는. 알았습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래서 표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재밌습니까? 자, 이제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우리 현실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주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이 다 달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린다니까. 아까 그래프 못 그린다 그랬죠? 여러분, 물리주택 그 자체는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프 자체를. 자, 한번 봐봐요. 이렇게. P, Q. 이렇게 제곱미터당 가격. 이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해남 땅끝마을하고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하고 평당 제곱미터 가격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하우징 서비스.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주택 서비스를 배웠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수요라면 주택 전량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복수 좀 해요. 복수 좀 하세요. 학교로는 한번 딱 이거 보고 다시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특징이. 다른 과목보다. 그나마. 이게 뭐 다른 과목은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뭘 쓰게 되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을 쓰게 되면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이나 효용을 의미하거든. 만족이나 효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공곡성이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 땅끝마을의 주택 서비스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서비스 수요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가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있나요? 강남이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그래서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만족과 효용을 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분석이 가능하네. 다시 한번. 물리적 주택 그 자체는 동질적이지 못하죠? 만약에 동질적 상품을 취급하려면 뭘 써야 한다? 주택 서비스 개념을 시험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요즘 잘 들어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부동산과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간 지 3년 돼가나? 거기서 이제 강사들을 막 모집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가죠. 한마디로 뭐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수험 대비자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부동산 원론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주의할 게 거기서 지금 보면 그 이론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좀 출제되는 거 보면 좀 깊게 나오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놔야 돼.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 자, 봐요. 만약에 일반 시장 분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반 시장은 특별 지역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생각하면 돼. 거기 적어요.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 측면. 찾았어요? 일반 시장 분석은 뭐라고? 국가 전체. 그렇게 적어봐요. 일반 시장 분석은 뭐라고요? 국가 전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일반 시장은. 여러분 국가 전체를 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와 해남 땅끝마을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주택이. 그러니까 물리적 주택 그 자체를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쓰자? 주택 서비스. 그러면 국가 전체를 분석하는 데 제약이 없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답 잘해야 돼요. 우리 시장 세분화 배웠죠? 아까 했잖아요. 세분화할수록 동질성 커진다 그랬죠? 마치 대체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만약에 어느 지역시장, 부분시장을 분석한다면 동질성이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는 해남 땅끝마을하고 강남 이렇게 나누었다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어떤 아파트 단지로 갑니다. 그 단지 내에 같은 동에 있습니다. 같은 층수고요. 같은 평수예요. 그럼 그 단지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여기는 평당 어느 정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해남 땅끝마을하고는 달리.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평당 얼마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리적 주택 그 자체를 분석한다. 이해했어요? 네. 왜?
그 오른쪽에 적어놨잖아요. 부분 시장 내에서는 뭐 하니까? 동지적 커짐으로 와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탄력성 개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딱 여기까지 하면 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변에서는 이 정도 해야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론에서 등장하는 뭐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나중에 그 우리 개발 관리론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론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gmentation, disaggregation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시장 세분화, 시장을 쪼갤 때 어떤 기준으로 쪼갰느냐? 수요자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쪼갰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저소득층 막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쪼개면 그때는 시장 차별화라 그래요. 이 둘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의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세자 시옷. 특정한 부동산 제품의 소비자, 수요자를 동주 집단 소비자를 구분한다. 시옷.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장 차별화 치프. 제품, 상품. 따라오세요. 시옷, 치프. 좀 처음에는 웃기고 이상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거부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시간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단기? 그럼 1시간 동안 물고문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살아가는 그이하고 손을 맞잡고 있으면 안 해봐서 모른다고? 장기요? 살아간다는데? 지금 뭐 결혼한 20년 된 그 이야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은 단순하게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하기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기간 단위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 시간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 입장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 그래요. 단기, 장기 나누는 기준이.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개별 기업 입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겨울에 수락산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강사진들 팀 짜가지고 한번 등산을 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벌써 10 몇 년 전 됩니다. 막 그냥 뭐 빙판이 돼가지고 뭐 미끄럽고 막 그래요. 아이젠 안 차면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 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딱 올라왔는데 세상에 산 정상에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 먹었어요. 봐봐요. 그 상정상에 올라가면 처음에 올라가도 추우니까 두껍게 입고 올라갔죠. 정상은 너무 더워. 근데 벗어버리면 바로 감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 딱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갈증도 해소되고 더위도 좀 가시고 나도 모르게 사 먹었어. 1,000원 주고. 이름은 비비빅. 그때 당시 거기 300원인가 400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걸 기억해요. 300원에 칩시다. 원가가 얼마짜리? 300원. 근데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원. 아저씨 300원짜리 왜 1,000원 받습니까?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 산 아래 내려가서 사 먹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너무 비싸. 아니 300원짜리를 1,000원 받는 것은 700원 더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계산해 보면 한 400원 더 받아서 한 700원 정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만큼의 보수보다 더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원가 300원에다가 400원을 자신이 노력한 대가, 예를 들어서 산 아래에서 주유소에 일한다든가 뭐 다른 일을 한다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정상이윤이라 해요. 뭐라 한다? 정상이윤. 그런데 지금 1,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300원 더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300원을 뭐라 하냐면 정상이윤을 초과했다 해서 초과이윤 그래요. 뭐라 한다? 초과이윤. 잘 알아야 해요. 정상이윤과 초과이윤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벌어들인 이윤이 뭐라고요? 정상이윤.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생산비 일종으로 봐요. 최소한 받아낼 대가로 보고. 근데 그 300원 추가로 받는 걸 뭐라 한다? 초과이윤. 자, 여기까지가 단기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공급자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우연히 놀러 왔던 노숙자,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응? 놀러 왔을까요?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왔을까요? 근데 딱 정상 아이스크림 파는데 원가 3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지만 다음날 통 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 팔라고 새로운 경쟁자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900원. 그러면 산에서 지금 얼마 팔고 있는데?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900원. 그런다며. 웬걸? 노숙자 2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뭐 나는 800원. 노숙자 3도 있어. 올라오면서 나는 7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노숙자 4가 올라오면서 나는 600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이씨 내려가서 주유소리나 일해야지. 내려갔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원이 사라져요. 맞죠? 네. 경쟁, 장기에 새로운 경쟁자 공급자가 진입할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을 우리가 장기라 그래요. 장기가 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는 소멸된다. 네. 손실도 없다. 네. 통 들고 내려가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비용이 불변 증가 감소는 아이스크림 원가가 300원, 400원, 200원 이거 변하는 걸 말해. 그건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에는 조정이 충분히 안 된 상태를 말해. 장기가 되면 새로운 공급자 경쟁자가 진입해서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초과를 소멸시킨다. 손실도 없다? 그게 중요해. understand? 그게 중요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재에 없어. 아주 그냥 난리배가지고 책들이.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봅시다. 자, 봐요. 1번. 단기, 장기 개념, 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 입장은 이 다음에 할 거예요. 단기, 장기. 그래서 단기 뭐라 돼 있어? 다른 공급자 시장에 진입하기 전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짧은 기간. 장기. 다른 공급자 시장에 진입,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긴 기간. 오케이? 1시간, 1년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 논리적 시간 개념이다. 기억. 단기와 장기 균형. 기억. 수요 증가, 수요성 우측 이동, 기존 공급자, 또 초과는 얻게 된다. 여러분, 갑작스레 등산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싸지면서 아이스크림이 팔기 시작하면서 비싸게 팔릴 수 있죠? 단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 균형, 비용 불변사로 말 필요 없어요. 새로운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져요? 귀해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 하락하지. 가격이 경쟁에 따라 하락하고 원래 가격순이 되어 초과인은 뭐가 된다? 소멸된다. 결국 경쟁을 통해 초과인은 소멸되고 뭣도 없고 손실 있으면 통 들고 내려간다니까. 손실도 없고 뭐만 얻게 된다? 정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어중간하자면 좀 쉬겠습니다.